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하책녀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 알베르 카미의 소설 이방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알베르 카미이며 옮긴이는 이휘영님입니다. 출판사는 문해출판사입니다. 먼저 제가 이전 영상에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를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알베르 카미를 대표하는 소설 중에 하나는 당연 페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방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책 또한 필수 고전도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알베르 카미는 1913년 알제리의 가난한 포도농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창작의 세계에 눈을 떠가던 중 평생의 최고의 스승을 만나 1934년에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기자로 일을 하면서 먼저 에세이 등을 출간하다가 1947년에 출간된 소설 페스트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평가상을 수상했습니다. 44이라는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그 후로 3년 뒤 1960년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작가입니다. 고전소설인 이방인이라는 이 책에서는 저처럼 해외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고립되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의 우발적인 살인 이후 이방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 주인공은 철저하게 소외된 삶과 그의 모습을 통해 억압적인 관심과 부조리 속에 살아가는 고독한 현대인의 두상을 그려냈습니다. 평범적인 문체의 소설인 이 책에서 인간 존재의 모순을 느낄 수 있었으며 주인공을 통해 기존의 규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이 시작하는 첫 소절 또한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에서 전보가 온 것이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경백.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한 80km쯤 떨어진 마랑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날이 저물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다. 사장은 이유가 이유인 만큼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결국 내가 변명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아마 모레 내가 상복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이든 하겠지. 지금은 어쩐지 어머니가 죽지 않은 듯한 느낌이다. 장례식이 지난 다음에는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 모두가 더 격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셀레스틴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레스토랑 사람들은 나를 가엾게 여겨 모두 슬퍼해 주었고 셀레스틴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란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 오죽하겠소.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좀 무심했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도중에서야 생각이 나서 에마뉴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뛰어갔다. 그처럼 서두르며 다른 박질을 치고 버스에서 흔들리고 게다가 가솔린 냄새, 하늘과 길 위에 반사되는 일광 등 그러한 모든 것 때문에 아마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버스에서 거의 내내 자버렸다. 눈을 떴을 때는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나는 걸어서 갔다. 곧 어머니를 보려고 하였으나 문제기가 하는 말이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원장이 바빠서 조금 기다려야만 했다. 그동안 문지기는 줄곧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이해 주었다. 레종 도네르 훈장을 단 아주 키가 작은 늙은이였다. 그는 맑은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가 내민 손을 붙들고 어찌나 오랫동안 놓지 않던지 나는 손을 어떻게 걷어들여야 할지 매우 난감했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고 나서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지금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지요. 나는 그가 나를 나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읽어보았는데 어머님을 부양하실 수가 없었더군요. 어머님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당신의 월급은 적었어요. 어쨌든 어머님께선 여기 계시는 게 더 행복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는 덧붙였다. 어머님께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나간 옛날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었고요. 당신은 젊어서 당신과 함께 살았다면 아무래도 적적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가끔 우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탓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다시 모셔오겠노라고 했었더라도 역시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마지막 해에 내가 양로원에 별로 가지 않은 데는 그러한 이유도 약간 있었다. 그것은 또 일요일을 허비해야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차표를 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기도 했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있었다. 이윽고 그는 그렇게 말했다. 물론 어머님을 보고 싶을 테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방문을 향해 가는 그의 뒤를 따랐다. 계단으로 나서며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체는 조그만 빈소로 옮겨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내에서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2, 3일 동안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거북한 일이 많답니다. 우리는 안뜰을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늙은 노인들이 많이 모여 두서너씩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마치 제잘거리는 앵무새들의 소리와도 같았다. 조그만 집 문 앞에 이르러 원장은 나를 두고 가버렸다.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메르소 선생.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시면 뵙겠습니다.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샘 하실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머님께서는 가끔 원우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셨던 모양입니다. 종교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제가 해놓았습니다. 그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는 원장에게 살해를 하였다. 어머니는 무신론자랄 것도 없었지만 생전에 종교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을 하고 천장에 유리창이 달린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자 모양의 틀들이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2개의 틀 위에는 뚜껑이 덮인 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호두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아둔 번쩍거리는 나사못만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관 옆에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짙은 빛깔의 수건을 쓴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문지기가 내 뒤로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좀 더듬거리며 말했다. 입관은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드리죠. 그러면서 관으로 가까이 가려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안 보시렵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는 말을 끊었고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을 싶어 어색해졌다. 잠시 후 그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 안 보십니까? 그러나 나무라는 어조는 아니었고 그저 이유를 알아보자는 것 같았다. 나는 말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흰 수염을 어루만지며 꼬면서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하긴 그러실 겁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그는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나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지기가 나에게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간호사는 눈 밑을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그것이 머리까지 둘러싸고 있었다. 코끝 언저리까지도 붕대로 쌓여 편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흰 붕대만이 보였다. 간호사가 가버리자 문지기가 말했다. 저도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나 그는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채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이 나를 더 거북하게 했다. 방 안에는 저물어가는 오후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 차 있었다.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윙윙거렸다.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문지기에게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물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곧 대답했다. 그리고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랑고 양로원에서 문지기로 일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라고 누군가 말해 주었다면 아마 그는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의 나이는 64살이며 파리 태생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말했다. 그래요. 이 고장 사람은 아니시군요. 그러고는 그가 나를 원장실로 안내하기 전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더구나 이 지방은 몹시 더우니까 속히 매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파리에서 살았었고 파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시체를 사흘이고 나흘이고 두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서둘러야 하며 실감할 겨를도 없이 곧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그만둬요. 그런 얘기는 이분하게 할 게 아니에요. 영감은 낯을 붉히고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뛰어들었다.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문지기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되었다. 조그만 빈소에서 문지기는 그가 극빈자로서 이 양로원에 들어왔다는 말을 했다. 그는 건장하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문지기 자리에 자원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결국 그도 역시 재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했더니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재원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그네들, 또 어쩌다가는 늙은이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듣고 놀랐다. 재원자들 중에는 그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말할 나위 없이 그는 그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문지기니까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내려앉는다. 그러고는 곧이어 밤이 천장의 유리압 위로 짙어갔다. 문지기가 스위치를 돌렸을 때 벼랑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앞이 캄캄하도록 눈이 부셨다. 그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권했으나 나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오겠노라고 했다.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하는 나는 그러라고 했다. 조금 뒤에 그가 쟁반을 하나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고 나니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으나 어머니의 시신 앞에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조금 더 꺼릴 이유가 없었다. 나는 문지기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문득 그가 말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올 겁니다. 관습이 그러니까요. 의자와 커피를 가져다 와야겠습니다.
나는 두 개의 전등 중 하나를 끌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벽에 반사되는 불빛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문지기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전기 가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 다 켜든지 아니면 아주 꺼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에게 별로 주의를 두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들어와서 의자들을 늘어놓고 한 의자 위에다 커피 주전자를 놓더니 그 둘레에 찻잔을 두 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쪽으로 가서 나와 마주 앉았다. 간호사는 방의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았으나 팔을 놀리는 것으로 보아 털실로 무엇을 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방 안은 훈훈하고 커피를 마셔서 몸도 훈훈한데 열린 문틈으로 밤의 그윽한 꽃냄새가 풍겨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좀 졸았던 모양이다. 무엇인가 스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눈을 감았던 탓에 방 안의 흰빛이 더욱 눈부셔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었고 모든 것들의 모서리 하나하나, 곡선 하나하나가 눈에 아프게 새겨질 정도로 뚜렷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왔다. 모두 한 연하문명 되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눈부신 빛 속을 살며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앉았다. 나는 그때 그들을 본 것처럼 자세히 사람을 본 적이 일찍이 없었으며 그들의 얼굴, 옷차림의 사소한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나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나 말이 없던지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매어 두드러진 배를 더욱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늙은 여자들의 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목격한 일이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 몹시 여윈 모습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것은 눈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주름투성이 얼굴 한가운데에 희미한 빛만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앉았을 때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이가 빠져버린 입속으로 입술이 말려 들어간 얼굴들을 어색하게 기울였는데 그것이 나에게 하는 인사인지 혹은 그들의 버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이 모두 문지기를 둘러싸고 나와 마주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것을 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잠시 나는 그들이 나를 심판하려고 여기에 와 앉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둘째 줄에 앉은 여자였는데 앞에 앉은 다른 여자에게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 짧은 소리를 규칙적으로 잇따라내며 울었다.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그녀의 울음이 끝이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듯 했다. 그들은 맥없이 침울한 낯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관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또 그저 그 한 가지만을 보고 있었다. 여자는 그냥 울고 있었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 몹시 이상했다. 나는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문지기가 그 여자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하였으나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뭐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그 한결같은 울음을 계속 이어갔다. 문지기가 그때 내 곁으로 와서 앉았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더니 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님과 매우 각별하게 지냈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은 원내에서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홀홀 단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은 차츰 간격이 뜸해졌다. 그녀는 몹시 훌쩍거리더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졸리지는 않았으나 고단하고 허리가 아팠다. 내겐 고통스럽기만 한 그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 있을 뿐이었다. 다만 때때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그 중에 어떤 늙은이들이 볼때기 안쪽을 빨아서 그렇게 야릇한 입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 자신은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제각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앞에 눕혀진 시체는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상까지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틀린 인상이었던 듯 하다. 우리들은 모두 문지기가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한번 눈을 떠보았을 때 노인들은 모두 쭈그린 채 잠이 들어 있었는데 한 사람만은 지팡이를 그려진 손등 위에 턱을 괴고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눈을 떴다. 날이 새어 유리창으로 빛이 들고 있었다. 조금 뒤에 노인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기침을 했다. 그는 체크 무늬가 있는 커다란 손수건에 침을 뱉고 있었는데 객담을 할 적마다 마치 토한다기보다는 잡아 뽑는 듯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깨웠고 문지기는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괴로운 밤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은 뿌옇게 떠 있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방문을 나서면서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이야기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은 그날 밤 덕에 우리들의 친밀감이 더 두터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피곤했다. 문지기가 자기 방으로 인도해 주어서 간단한 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 커피를 마셨는데 맛이 매우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바다와 마랑고 사이에 있는 언덕들 위의 하늘에는 붉은 빛이 가득히 퍼지고 있었다. 언덕 위로 부는 바람은 소금기 풍기는 냄새를 실어오고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본 적이 없던 나는 어머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기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뜰의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서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고 더 이상은 졸음이 오지 않았다. 회사의 동료들이 생각났다. 바로 이 시간에 그들은 일터에 가려고 일어날 것이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다. 나는 좀 더 생각을 계속하려 했으나 집안에서 울린 종소리에 주위가 산만해져 버렸다. 창문 뒤가 한동안 소란하더니 다시 잠잠해졌다. 해는 더 높이 떠올랐다. 햇빛이 발에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했다. 문지기가 마당을 건너와서 원장이 나를 부른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했다. 그는 줄무늬 있는 바지에 검은 윗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말했다. 장의사들이 조금 전에 왔습니다. 관을 닫아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번 더 어머님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명령했다. 피자크, 피자크, 인부들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하게. 그러고는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라고 말하기에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기 책상 뒤에 걸터 앉아 짧은 다리를 포겠다. 우리 두 사람 외에 당번 간호사도 참석하게 될 거라고 그는 덧붙여서 말했다. 원칙적으로 재혼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 밤샘만 시킨다는 것이었다. 그건 인정 문제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어머니와 절친한 친구였던 토마 페레라는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노라고 했다. 원장은 빙그레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야 좀 어린애 같은 감정이지요. 그와 어머님은 떨어져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내에서 놀리느라고 페레에게 당신의 약혼자구려 하면 그는 웃곤 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들에겐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소 부인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그는 몹시 슬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어젯밤 밤샘은 금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꽤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그가 말했다. 마랑고의 사장님이 벌써 오시네. 꽤 이르시군. 마을에 있는 교회당까지 가자면 적어도 45분은 걸릴 거라고 그는 일러주었다. 우리는 내려갔다. 빈소가 있는 건물 앞에는 사제와 복사 아이 둘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는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사제는 은줄의 길이를 조절하려고 그에게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가자 사제는 몸을 쳐들었다. 그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에는 나사못이 박힌 관과 인부 4사람이 있었다. 연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매우 빨리 진행되었다. 인부들은 큰 보자기를 들고 관 앞으로 나섰고
사제와 그를 뒤따르는 아이들과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 모르는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메르소 씨입니다. 하고 원장이 말했다. 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듣지 못했고 다만 그녀가 당번 간호사임을 알았을 뿐이다. 그녀는 웃는 기색도 없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갸름한 얼굴을 숙였다. 그리고 우리들은 시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란히 비켜섰다. 우리는 인부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문 앞에 연구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양이 기다란 데다 오칠을 하여 번쩍거리는 모습이 필통을 연상케 했다. 연구차 앞에는 진행을 맡은 감독관이 서 있었는데 그는 괴상한 옷차림을 한 키가 작은 사나이였다. 그리고 형색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시임을 알았다. 그는 위가 동그랗고 전두리가 널찍한 소프트 모자를 썼으며 구두 위에 덮일 만큼 늘어진 바지에 커다란 흰 칼라가 달린 셔츠에는 지나치게 작은 검정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주근깨가 난 코 밑에서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희고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축 늘어진 데다 귓바퀴가 못생긴 야릇한 귀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그 귀만 선짓빛처럼 새빨간 것이 무엇보다도 유난스러웠다. 진행을 맡은 감독관이 우리들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앞장을 서고 다음에 연구차 주위로 네 사람의 인부, 그 뒤로 원장과 나, 끝으로 당번 간호사와 페레시가 따르기로 했다.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히 퍼져 있었다. 햇빛은 땅 위에 무겁게 내리쬐기 시작했고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떠나기 전에 우리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나는 더웠다. 모자를 썼던 노인은 다시 모자를 벗었다. 그에게로 조금 고개를 돌려보고 있으려니까 원장이 그의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와 페레시는 저녁마다 간호사와 함께 마을까지 산책을 하곤 했다고 한다. 나는 주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하늘 밑으로 보이는 언덕까지 잇따라 늘어선 사이프러스 나무 숲이며 검붉고 푸른 땅,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그린 듯한 집들을 통해 나는 어머니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지방에서의 저녁은 하염없이 서글픈 휴식 시간과도 같았을 것이다. 오늘은 대기에 넘치고 있는 햇빛으로 인해 떠는 듯 어른거리는 풍경이 보기에도 비인간적이고 답답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우리는 길을 떠났다. 그때 나는 페레시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것을 알았다. 연구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영감은 뒤로 처졌다. 연구차 곁을 따라가던 인부 한 사람도 뒤에 처져서 나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하늘로 그렇게 빨리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미 오래전부터 벌판에서는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풀잎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리고 있었다. 뺨위로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옆에서 걸어가던 인부가 그때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였으나
듣지는 못했다. 그 인부는 오른손으로 모자를 들어올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 하셨지요?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했다. 무던히 내리쬐입니다. 나는 네 하고 말했다. 조금 뒤에 그가 다시 물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나요? 나는 또 네 하고 대답했다. 연세가 많으셨습니까? 꽤 많으셨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고 고개를 돌려보니 페레 영감이 우리 뒤로 한 50m나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들고 팔을 휘저으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돌려 원장을 보았다. 그는 필요 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고 매우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에 땀이 몇 방울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행렬이 좀 빠른 것 같았다. 주위에는 한결같이 햇빛을 머금어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 뿐이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새로 포장한 길을 지나게 되었다. 아스팔트가 뜨거운 햇볕에 녹아서 눅진해져 발이 빠져들어가서는 번쩍거리는 바닥에 자국을 내어놓았다. 연구차 위로 드러나 보이는 마부의 가죽 모자는 마치 검은 진흙 반죽을 이겨서 만든 것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끈적거리는 갈라진 아스팔트의 검은 빛깔, 거무스름한 상복 빛깔, 오칠한 연구차의 까만 빛깔 등 그 단조로운 빛깔들 사이에서 나는 정신이 좀 흐리멍텅해졌다. 햇빛, 가죽 냄새, 연구차의 말똥 냄새, 옷 냄새, 향 냄새, 잠 못 이룬 하룻밤의 피로, 그러한 모든 것이 나의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되돌아보았다. 구름처럼 드리운 무더기 공기 속으로 페레 영감이 까마득하게 멀리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다. 눈으로 찾았더니 길을 버리고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나는 길이 좀 더 가서 구부러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페레 씨는 그 지방을 잘 아니까 우리를 따라오려고 지름길로 접어든 것임을 알았다. 길이 구부러진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우리를 따라왔다. 그러고는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갔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나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핏대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급속하고 순조롭게 또 자연스럽게 진행된 탓에 기억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단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을 어귀에서 당번 간호사가 나에게 한 말이다.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야릇한 목소리. 아름답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있고 너무 빨리 가도 땀이 나서 교회당에 들어가면 오한이 난답니다. 그건 사실이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밖에 그날의 몇 가지 광경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가령 페레 씨가 마지막으로 마을 근처에서 우리들을 따라왔을 때의 그 얼굴.
흥분과 슬픔의 눈물이 그의 뺨 위에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눈물은 맺혔다가 퍼졌다가 하여 그 쭈그러진 얼굴 위에 니스칠을 해놓은 듯 번들거렸다. 그 밖에 생각나는 것은 교회당, 보도 위에 서 있던 사람들, 묘지 무덤 위의 제라늄, 페레시의 기절, 어머니의 관이로 굴러 떨어지던 붉은 흙, 그 속에 섞이던 흰 나무 뿌리, 그러고는 또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일, 끊임없는 엔진 소리, 그리고 버스가 마침내 빛나는 알제 시가지에 다다라 이제는 드러누워 실컷 잠을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의 기쁨. 그러한 것들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